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가 이비니스 1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저번 시간에 저희 이비니스 기반 기술들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이비니스 기본적인 보안 기술들, 웹 기반 기술들, 네트워크 기반 기술들 여러분들과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보안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을 이비니스 기반 기술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중에 이비니스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이것들이 이비니스 기반이 되는 기술들인지 이해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과 확장된 개념으로 웹, 네트워크, 오늘은 정보 보안부터 데이터베이스 기술까지 한 강씩 여러분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보안이란 건 요즘 들어서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요. 언제나 중요시되고 있어요.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정보 반대급부로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특히 우리가 정보화, 지식화 이런 사회가 왔고, 그리고 우리가 요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보라는 게, 정보나 정보가 에너지 자원, 하다못해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물질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이 보안이란 것도 같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보 싸움이라고 할 만큼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체감하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생활 전반에서 정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된 거죠. 이 정보를 몰라서 내가 못 사다니, 아니면 이 정보를 몰라서 내가 거래를 못 하다니 라고 될 정도로요. 그래서 정보를 안전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기술, 이런 게 더 중요해지고 필요성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 3절에 말하는 정보 보안 기술에서, 정보 보안이란 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 가공하는 거, 저장하는 거, 검색하는 거, 송신, 수신, 그리고 수신 도중에 정보 훼손, 변조, 이 과정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송신, 수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조하거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 모두 통칭해서 정보보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보안은 정보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 이 측면이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을 때, 여러분 정보를 제공할 때, 친구한테 정보를 말할 때는 공급자적 측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받는 친구는 사용자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자적 측면의 정보 보안과 사용자적 측면의 정보 보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위험 요인들, 내부에서도, 우리 회사 내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외부일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요인에서부터 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전산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을 전부 다 의미해요. 반대로 사용자적 측면도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내 개인정보에 유출하거나 남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전부 다 의미해서 정보 보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이란 거에서 보안 공격이라는 의미를 좀 아시면 좀 더 이 정보 보안이라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특히 정보 보안 공격이란 게 특정 조직의 정보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정보 보호에 대한 그 행동들을 힘들게 하는, 저해하는 재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안 공격이라는 게. 그래서 보안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보안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이란 게 소극적으로 말해서 정보 보안일 수도 있고 적극적인 정보 보안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보안 공격에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지만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행동의 유형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극적인 공격은 우리가 기업이 가진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도청하는 거예요. 도청을 하거나 도청해서 우리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도청해서 얻은 결과를 정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소극적인 공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격의 형태인 거죠. 소극적인 공격은 우리가 가진 자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기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중인 정보나 컨텐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송 중인 정보나 컨텐츠를 도청이라든지 감시하는 거를 소극적인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극적인 공격의 가장 큰 목표 자체가 전송적인 정보를 아니면 콘텐츠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가로채기하거나 도청하거나 아니면 메시지 내용을 뺏거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송수신자의 신분이라든지 통신 주기를 관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소극적인 공격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가로채기해서 듣고 도청할 수 있죠. 여러분 도청하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컨텐츠를 취득하는 건데 컨텐츠 취득해서 컨텐츠 취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도청해서 듣기만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봐도 도청해서 그냥 컨텐츠만 듣고 끝나나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통신 주기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내가 파악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게 소극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적극적인 공격은 시스템 자원 자체를 아예 변경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끼치는 공격 형태예요. 그래서 전송 중인 정보가 우리가 아까는 가로채기나 도청이었잖아요. 근데 전송 중인 정보를 아예 수정하거나 아예 전송한 적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정보를 생성해 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적극적인 공격의 형태를 방해한다, 그리고 수정한다, 그리고 재전송한다,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방해라는 게 우리가 정보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자,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게 이 가용성에 대한 공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일부를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용성이라는 게. 그래서 엄청 무서운 공격이에요. 두 번째로 수정 있죠. 수정은 정보에 대한
비인가자들이 이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정보의 무결성, 정보가 이미 변조된 거예요. 무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결성을 침해하는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이 이 정보가 가진 세 가지 이 특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전송, 마지막으로 재전송은 정보나 컨텐츠 있죠. 우리가 정보 컨텐츠를 주고받는데 이걸 데이터 단위로 획득을 해가지고 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전송 방식으로 변조 데이터를 획득해가지고 수신자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공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은 소극적인 공격에 비해서 예방, 탐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격을 받고 나서도 이게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들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정보 보안에서는 당연히 소극적 공격도 우리한테 치명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공격이 정보 보안에서 가장 정보의 특성인 앞에서 말했던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해치기 위한 공격이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피해도 크고 고치는 데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극적인 공격이 콘텐츠 도청이나 감시를 통해서 이 트래픽 분석 그리고 송수신자의 신분, 통신 주기 이런 거 관찰하는 게 가장 최대 목표고요. 적극적인 공격은 방해, 수정, 재전송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방해는 우리가 정보의 가용성 파괴, 수정은 정보의 무결성 침해, 재전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컨텐츠를 변조해서 재전송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다 해치는 게 적극적인 공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정보 보안에서 소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구나. 도청을 할 때는 소극적인 공격을 하는구나. 아니면 아예 내부 네트워크를 파괴한다.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놨지? 그것들이 이 비즈니스 기반 정보 보안의 기반 기술들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보안의 원칙,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얘기할 때는 이 보안의 4원칙을 꼭 얘기해요. 기밀성이 있는가, 무결성이 존재하는가, 가용성이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정보를 운영한다고 할 때는 이거 세 가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요시하는 게 가장 큰 보안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했던 기밀성. 기밀성은 쉽게 생각해보세요. 기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기밀성인 거죠. 허락하지 않은 사용자가 아무리 정보를 본다고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은 정보의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한 사용자들, 합법적인 사용자들만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아무리 불법적인 접근이나 도청을 했어도 무슨 말인지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알아듣지 못하게 전송 메시지나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하는 기술들이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파일에 암호 거는 거 쉽게 생각하면 파일에 암호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파일을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죠. 그게 높은 수준의 기술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기밀성을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쉽게 생각하면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이 무결이란 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잖아요. 데이터 컨텐츠에서도 수신자가 데이터를 받는 사람이 정보를 수신했을 때도, 그리고 보관돼 있던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도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되거나 첨삭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결성 서비스는 연속되는 메시지 그리고 컨텐츠의 불법적인 변경을 보호하는 게 연결형 무결성이고, 우리가 비연속적인 개인 메시지 그리고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비연결형 무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있잖아요. 사고에 의해서 불법적이든 의도적이든 접근을 해가지고 정보를 변경하고 중복 보관하는 등 정보의 일부 변경, 바이러스 침투 이런 것들을 해서 무결성이 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무결성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라든지 디지털 서명, 암호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유지하죠. 세 번째가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허락된 사용자 아니면 객체, 정보를 받는 객체가 접근하려고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사용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죠. 내가 허락된 사용자일 때. 그리고 정보나 시스템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동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네트워크 시스템이 너무 잘 깔리니까 대중에 많이 알려진 게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게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거든요.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 Denied of Service Attack이라고 해서 사용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용성을 해치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언제든지 메일 열어볼 수 있고, 여러분들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용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DOS, Denied of Service Attack, 서비스를 디나이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용성을 깨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했던 거죠. 이게 네트워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이 하나 걸리면 연결해서 걸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나 정보를 교환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이 훨씬 더 너무 절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일,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메일 누구라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카카오톡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내용들을 누구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 보안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에는 이 네 가지를 많이 잡아놔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안 서비스 기반 기술들 중에서 첫 번째 서비스는 인증입니다. 자, 인증이란 건 여러분들이 나다, 내가 사용자다, 그래서 정보나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자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3자가
내가 이 사람인데요. 아니면 발신자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인증, 실체 인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증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수신자는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침입자가 있더라도 메시지 발신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인증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장 요즘에 사라졌지만 공동인증서라고 지금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인증을 위한 기술들이란 거죠. 두 번째가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라는 게 접근을 아예 디나이를 한다는 거죠. 액세스 컨트롤해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걸 인가된 접근만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 비인가 접근하는 거는 자원을 아예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거고 특히 우리 사용자들이 시스템 아니면 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인가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일 주소를 링크를 아무리 줘도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고 하면 접근이 안 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접근 제어 서비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밀성이에요. 비밀성. 우리가 비인가된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 그리고 처리되는 실체들이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죠. 완전 비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부인 봉쇄입니다. 그래서 부인 봉쇄라는 건 발신자가 발신한 사실을 내가 발신하지 않았다 부인하거나 수신자가 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 증명, 의뢰 증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메일에 보시면 수신 확인 서비스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이 이렇게 높아졌고 이게 매우 오래전부터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비밀 정보를 가로채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 역시 당연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거죠. 보안도 할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걸 빼앗 몰래 보고 도청하고 이런 거 하려는 것도 기술들도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지속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보호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비밀보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암호화 기술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그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호가 필요하게 되고 그걸 가장 정보 보호가 하기 좋은 수단이 암호화 기술하고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이 암호화 기술에서도 가장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합법적인 송수신자 누구도 이거 합법적인 송수신자 아니면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정수수단이 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매우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송하는 정보는 누구든 3자가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3자가 획득했다 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거나 정보 획득하는데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암호화 기술. 그래서 암호화 기술은 특히 암호화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알고리즘과 키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수학적 수식이에요. 그래서 막 긴 수식이 있는데 키가 뭐 당연히 뭐 컴퓨터의 언어인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암호화 기술은 특히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비밀키 시스템, 공개키 시스템이 있어요. 비밀키 시스템은 암호화 키가 단일 키고 수행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하냐면 비밀키를 하나의 키, 이 키만 있으면 열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키 자체가 하나만 있으면 열 수 있어요. 근데 공개키는 비밀키와 공개키 쌍으로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기술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인 아까 말했던 수식이고 그 수식을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나 너무 너 사랑해 이렇게 보냈지만 그 평문 자체가 그 알고리즘을 지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너무 너 사랑해 이 알고리즘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변한다는 거죠. 암호문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암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관용 암호 시스템이라든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관용 암호 시스템은 암호하는 거랑 여는 거랑 똑같은 키라서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나 이 키 관리가, 키가 만약에 나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 관리라든지 키 분배가 어려운 거고, 공개키 암호라는 거는 암호랑 여는 키랑 잠그는 키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게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리고 더 발전된 기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시스템이란 게 암호화 알고리즘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으면, 특히 이 암호화 시스템,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가장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 기술을 만드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걸 암호화 문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암호 시스템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고, 그리고 반대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시스템인 거예요. 알고리즘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하는 알고리즘이고, 여기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암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암호 시스템은 알고리즘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키가 존재하고요. 암호화 키, 복호화 키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암호, 평문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그런 키들도 존재하고, 이 시스템이 깔아서 이 시스템 내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알고리즘을 써서 공개 키라든지 좀 더 오픈한 시스템을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 기반 기술 중에 가장 지금 핫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지금 발전돼서 빅데이터 기반 기술로까지 확장됐고요. 이 데이터 기반 기술이란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정보의 원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에서 우리가 정보를 원재료로 관찰해 가지고 측정해서 새로운 값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라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데이터가 객관적이고 기준이 명확한 것을 찾게 되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정보라는 게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서 가공해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모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계속 모으는 거고요. 특히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을 하고, 그 가공을 통해서 정보가 됐는데, 이 정보를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활용까지 하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그냥 그 회사 내에 외부에 이런 정보들을 모았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비자 쪽의 분석까지 합쳐지는, 소비자들의 모든 데이터들, 움직이는 데이터들, 감정 데이터를 합쳐지는 빅데이터까지 확장되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조건은 통합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와 저장 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 공용 데이터로 나눠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저장하고 운영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통합 데이터, 쉽게 통합은 데이터 한 곳에 두어서 허용하는 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저장은 우리가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매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운영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의미고요. 공용 데이터는 우리가 여러 사람,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유되고 공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용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나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공유 가능하고, 그리고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실시간 접근. 쉽게 데이터 실시간으로 읽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요구하면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들은 계속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삽입,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을 계속 정확하게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반영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동시공유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사용자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접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 위치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데이터 내용에 의해서 참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데이터 저장 위치가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X 파일 안에 있다는 걸 몰라도 그 내용 값만 검색하더라도 데이터 접근에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데이터들의 데이터베이스 기본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이비니스 기반 기술까지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 다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만날게요.